안녕하십니까. SR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영상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좀 찾아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영에이지까지 상장을 하고 앞으로 상장할 그 상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대략 한 6개 정도의 라인업으로 액티브 ETF가 계속해서 운용이 될 텐데, 기존에 저희가 그 장표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성과 기여도와 그 다음에 이제 비중 변화의 내용들은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그 내용은 또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지루하지 않게 좀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고객 여러분들이랑 또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소통한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언제든지 중간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질문으로도 남겨주시고 영상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월 시장 리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시장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저희가 글로벌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를 S&P 500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S&P 500은 지난 5월 한 달간에 1.69%를 상승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로 인해서 작년 연말부터 시작돼 왔던 AI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5월 말에 있게 되면서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5월 마지막 장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관심을 좀 많이 받았고요. 업종적으로도 테크가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6위까지 올라오면서 큰 폭의 좀 성장을 했고요. 거의 지금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0빌리언 정도 되니까 이미 1000조 원 이상이 되는 기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또한 이런 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나면서 동반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이 주도하는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리뷰를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엔비디아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건데,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요. 엔비디아가 AI와 관련돼서 수요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회복될 것이다, 반등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생각들이 좀 많았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턴어라운드가 앞으로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갖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글로벌 플랫폼을 보시면 상위 플랫폼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는 구간이었고요.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편입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위 3개 종목으로 보시면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성과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영상으로 통해서도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소화하셨을 것 같은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정부나 이게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대형 업체죠. 굉장히 대형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출이 일어났던 회사입니다. 대략 고객사가 한 300여 개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회사가 앞으로 이거를 커머셜, 그러니까 일반 기업 쪽으로 확대하면서 고객사를 많이 늘려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사 확대를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면서 저희는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외부에서 고객사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과 융합을 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예전에 알려졌던 거는 오사마 빈라덴을 찾아낼 때 팔란티어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게 미국의 국방부라든지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 좀 쓰고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소프트웨어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고객사 확대가 계속 일어날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중을 가져왔는데, 지난달에는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AI 또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으면서 기업 가치 상승이 큰 폭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상승과 비중 하락 종목에서 좀 중요하게 보실 만한 부분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팔란티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주가 상승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비중을 많이 확대했다기보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비중 확대였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유의미하게 비중을 상승시켰다기보다 시장의 반등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비중이 확대된 기업들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하락에서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저희가 낮추었는데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에 대한 비중을 낮추었던 거는 에어비앤비가 하는 영역을 그 대체 숙박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체 숙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전통적인 우리가 숙박업을 하고 있는 호텔이라든지 호스텔 같은 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가정집을 대여하는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공유 숙박의 형태가 에어비앤비만 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저희가 비중을 반대편에서 올렸던 이제 부킹 같은 경우는 부킹닷컴은 지금 이미 얼터너티브 어코모데이션에 대해서 방의 개수가 에어비앤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플랫폼으로 담아낼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게 되면서 에어비앤비만 가지고 있던 영역들이 다른 이제 플랫폼, 상위 플랫폼 기업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더 긍정적인 부킹으로 좀 비중 이동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킹은 그 대체 숙박뿐만 아니라 기존의 호텔에 대한 지배력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과정에서 수혜를 좀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비중 이동이 일어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플랫폼 같은 경우 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성과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 사실 3, 4월간 큰 폭으로 저희한테 기여를 했던 것이 엠로라는 기업이었는데요. 삼성 SDS에 인수되면서 그 이후의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으로 지난 2달간은 작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 5월에는 일부 조정이 좀 나타나면서 부진한 좀 성과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롯데 칠성이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성과 부진에 좀 기여했던 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아주 부진한 성과를 보여줬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테크 중심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열의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중을 상승한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바디와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두 기업을 신규로 편입을 했고요. 대한항공을 편출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플랫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 중심의 플랫폼 기업들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플랫폼이 되어가는 기업들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플랫폼 관점에서는 화장품과 관련된 기업들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편입했던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색조 화장품에 대한 그 제조 ODM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업들을 저희가 플랫폼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편입을 하게 되었고요. 인바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체성분 분석에서 인바디라는 게 일종의 고유 명사화 되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던 현상이다가 점점 더 미국 해외 수출로의 확장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해병대에서 인바디를 공식적으로 좀 채택을 하면서 장비 수출이 좀 많이 일어났고요. 장비 수출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인바디 체성분 분석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비즈니스로 확장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성향의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편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장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장이에서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전력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해서 전기차에 사용이 많이 되는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비중을 저희가 좀 높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아웃퍼폼을 하는 성과를 달성을 했고요. 비중의 상승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비중이 상승 많이 한 걸로 보실 수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비중 상승이었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비중을 확대한 것은 아니다. 대장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팔란티어는 추가적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셀시스라고 이제 그 일본의 웹툰 제작을 하기 위해서 꼭 쓰여지는 클립 스튜디오라는 그런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저희는 이거를 웹툰, 성장하는 웹툰 시장에서 대장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셀시스를 편입을 했다. 기존에도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중에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쪽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적자를 보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이걸 정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웹툰 기반으로 성장하는 그림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게 되면서 신규로 좀 편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아 대장장이로 넘어가 보면 전월 시장 리뷰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내 시장도 반도체 중심으로 굉장히 성장폭이 높게 나왔는데요. 코리아 대장장이에서 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장 두 개가 반도체 시장과 2차 전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소재에 대한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자본 투여가 굉장히 많이 되는 메모리 반도체나 아니면 한번 팔고 그 다음에는 좀 매출이 이어지기 좀 쉽지는 않은 장비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를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도가 좀 높았다.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여도를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위에 5개로 나와 있는 기업들이 다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대장장이, 코리아 대장장이에서 긍정적인 성과는
반도체 쪽에서 기여도가 높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비중이 상승된 부분은 SM과 메디톡스 그리고 뭐 지노믹트리 같은 반도체 2차 전지와 다른 섹터에서 저희가 대장장에서는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시장에서의 조정 과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동안 굉장히 핫했다면 반도체가 또 회복되고 있는데요. 뭐 이것도 너무나 빠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장장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섹터에서 의미 있게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을 더 편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 차원에서 SM 메디톡스, 지노믹트리 같이 다른 섹터에 있는 것들을 좀 편입 비중을 확대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중을 일부 좀 축소하고 일부 종목들은 편출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은 물론 여전히 고편이긴 하지만 좀 낮춰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에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영에이지는 지난 1, 2, 3, 4월까지는 뭐 압도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다가 지난 5월에는 좀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조정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 소비에 대한 둔화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 리오프닝이 사실 작년에 벌써 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리오프닝이 작년에 이루어졌던 것들이 올해까지 또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좀 많이 시장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물음표들이 좀 소비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럭셔리 기업들에 대한 조정이 좀 나타나는데요. 여전히 럭셔리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미국은 이제 어느 정도 플랫하게 갈 수 있겠지만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회복되고 있다는 관점인데요. 이건 뒤에서 또 한번 프리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변동을 보시면 저희가 비중 상승을 한 것은 뭐 라이언에어 혹은 뭐 칭따오, 이제 중국 소비 또 이제 유럽과 중국 새롭게 열리는 좀 그러니까 리오프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비중을 확대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장장에서도 좀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항공사들이 좀 힘들었던 거에 비해서 라이언에어와 국내 대한항공은 굉장히 탄탄하게 기업을 만들어 갔고요. 특히나 라이언에어는 전체 항공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가면서 항공기 확장을 충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주문을 미리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장세는 계속될 거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중국이 다시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이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칭따오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서 리오프닝 수요와 함께 바베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여행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와 함께 또 맥주에 대한 수요도 좀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동률도 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펀더멘탈하게도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펀드 5개 펀드에 대해서 지난달에 운용 성과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5개이다 보니까 근데 주요한 핵심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한 내용들 저희가 기존에 작성해왔던 장표는 그대로 저희 블로그에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참조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바라보는 두 가지와 함께 또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챗GPT 이후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GPT라는 모델,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GPU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걸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다 보니까 대장장의 역할로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기업이 대장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이 대부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들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비즈니스가 되어서 엔비디아는 거기에 납품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건 계속 유지되지만 이번에 사실 엔비디아는 H백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센터, 자기만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데이터 분석을 원하는 GPT 모델 같은 걸 돌리기 원하는 조그만 기업들한테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하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그 서비스라고 하죠. IaaS라는 영역까지 좀 나가는 영역인데요. 이렇게 좀 확장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사실 주가의 상승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 가치의 성장이 펀더멘탈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실제로 그게 매출로 이어지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이 높은 비중을 계속 가져가는 이유도 엔비디아는 이번에 가이던스, 그러니까 다음 분기의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제시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숫자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에서 추정하던 추정치 EPS 대비해서도 거의 한 5-60% 이상 높은 수준의 EPS를 예상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엔비디아가 받고 있던 밸류에이션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엔비디아가 받던 밸류에이션 최대치는
한 64배? 포워드 PER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64배, 65배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상승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PER이 한 60배 초반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PER이 앞으로 성장할 거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30-40배로 다시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다시 64배까지 갈 것이냐, 이거는 좀 미지수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이 30-40배를 추정하게 만들어 놓은 추정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렇게 판매가 가능한 거고 앞으로 더 수요가 붙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로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시장의 성장은 굉장히 주목해서 여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사실 작년에 이 비중을 많이 확대했던 거는 그 엔비디아의 매출에서도 2020년부터 이어왔던 그 2년간의 상승 구간에서도 가장 큰 리스크는 게이밍 매출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게임과 관련된 GPU 또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한 수요도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근데 이 수요들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메인이 되는 비즈니스가 됐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가 확인했던 게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게 안타깝게도 다 성장을 하면서 이게 꺾이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게이밍이 급격하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데이터 센터의 비중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엔비디아의 비중을 좀 확대를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AI, 챗GPT 같은 이슈들도 연달아서 좀 나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희는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의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거의 끝이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주목해서 공부하고 바라보려고 하고 있고 저희 높은 비중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은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점인데요. 중국의 해외여행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된 상황입니다.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본격화되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은 수요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소비 회복은 저희가 이번 이제 미국 소비 둔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비재 시장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때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북미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들은 여전히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비중이 큰 기업들보다는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에 열려있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바라볼 게 아닌 게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사는 럭셔리 소비도 있겠지만 중국인들이 유럽으로 나가서 사는 럭셔리 소비도 있거든요. 이게 저희의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로 럭셔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외여행이 일어나면서 소비의 회복이 일어나는 부분을 계속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부진하더라도 중국의 해외여행, 소비의 회복은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바라보고 낙폭이 좀 과도하다면 저희가 비중을 좀 확대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영역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당장의 어떤 비중을 많이 바꾼다라기보다 생각해 볼 거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현충일 아침에 우리나라는 뭐 현충일이었기 때문에 휴일이었지만 새벽에 이제 애플에서 WWDC라고 매년 이루어지는 개발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개발자 회의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신제품이 나왔고요. 애플의 비전 프로라고 하는 VR 디바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AR, VR이라는 표현을 원래 애플이 썼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스페이셜 컴퓨팅이라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헤드셋을 쓰고 앞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컴퓨팅을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면 안에서 컴퓨팅을 한다는 개념인 거죠. 우리가 기존에 뭐 13인치짜리 노트북이나 뭐 20인치짜리 데스크탑을 쓰더라도 그 안에서 갇혀있던 게 아니라 이제는 더 확장된 공간, 파노라마 화면을 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페이셜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좀 많이 이야기했고요. 사실 가격대가 굉장히 높고 좀 사실 전문가들만 좀 쓰는 영역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의 제품이 내년 초에 출시된다고 해도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또 얼마나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지는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라는 기업은 매년 2억대 이상의 아이폰을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사이즈 기준 자체가 워낙 크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애플의 이 비전 프로는 뭐 100만 대 수준도 아니고 50만 대 이하 정도 수준의 초도 물량으로 지금 아마 내년 초부터 판매가 될 거기 때문에 당장의 매출 기여가 엄청 크다기보다 이게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WWDC에서 이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내년 출시될 때까지 수많은 개발자들이
어떤 컨텐츠, 어떤 킬러 컨텐츠를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내놓아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운용보고의 내용들을 좀 더 정제해 나가면서 좀 더 좋은 내용들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운용보고의 형태가 좀 바뀌어왔던 것들도 다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바뀌어온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또 저희와 투자를 함께 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도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좀 제안을 주시면 그런 내용들 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5월의 운용보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